자, 계약법입니다. 보험계약법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들어갈게요. 계약법 기초와 관련한 문제 보죠. 자, 첫 번째 문제 봤더니 계약법과 보험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라고 합니다. 1번, 계약법이 사업자와 계약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고 보험업법은 감독기관과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 맞죠? 보험업법은 이제 규제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2번, 보험사업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은 회사법보다는 계약법과 더 밀접하다. 자, 여러분, 우리 회사법이 있어요. 그쵸? 상법에는 상법 일반편이 있겠죠. 상법이 있고, 그 상법에 총칙이 있겠죠. 이 총칙에서는 상행위가 무엇이냐, 이런 거 막 다룹니다. 근데 좀 더 가면 이제 회사법이 있어요. 이 회사법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작회사 이런 애들이 나와요. 합자회사예요. 네. 좀 더 가다 보면 이제 보험법이 나와요. 보험법은 우리가 보험계약법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우리가 통칙 이렇게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회사법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상법의 회사편인 거죠. 또 보험계약법이라는 게 없는 거죠. 상법의 보험계약편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회사법에서는 회사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이런 거를 막 해요. 이사는 몇 명을 두고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조직은 이렇게 하고 주주총회는 의결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요것에 대해서 이 보험회사에 대한 그 보험회사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실제 이게 보험업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업법은 공사혼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이 회사법의 특별법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문은 틀린 거예요. 보험사업자 설립 운영에 대한 보험업법의 규정은 회사법을 준용하는 거예요. 이 보험계약법이 이제 보험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는 거죠. 이것보다 또 특별법이 있다면 이 특별한 보험에 대한 계약, 예를 들어 자배법 같은 거, 얘네들은 이 보험계약의 특별법인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이 자배법에 있는 특정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2번 틀렸죠? 자, 3번. 사업자가 계약법을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업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맞아요. 어떤 처벌 같은 걸 받을 수 있죠. 보험계약자의 계약법상의 권리 의무는 업법상의 모집 조직의 권한과 관련될 수 있다. 그렇죠. 업법에서 모집 조직의 권한을 규정하는 것과 당연히 관련될 수 있죠. 다음 문제 봅시다. 보험 관련 법규다. 설명 틀린 것은 했습니다. 상법 4편은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상법 제4편 보험계약법은 이 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는 거죠. 2번, 업법은 보험 감독, 모집 단속, 계약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공사혼합법이라는 멘트는 맞지만 계약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지 않아요. 업법은 이렇게 회사 운영하는 것을 규율하거나 그렇죠? 모집하는 걸 규율하지만 이 계약의 내용은 계약법에서 규율하죠. 2번이 틀렸어요. 3번, 보험회사의 설립 조직, 기관 구성은 상법의 회사편과 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규율된다. 그렇죠? 회사편과 업법의 규정. 공제에 대해서도 상법 4편의 규정이 준용된다. 맞아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가계보험약관이다.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위반하는 거를 골라봐라 했습니다. 자, 계약자가 증권 교부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이의약정할 수 있다. 상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너무 길죠. 이의약정은 계약자한테 어때요? 할 수 있으면. 이의약정이 길어요, 짧아요? 길대. 짧죠. 상법에서 정하는 것은 30일이니까 20일 이내면 이의약정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었죠? 그럼 권리가 줄어들었으니까 불리한 조항이에요. 불리하면 무효죠? 자, 다음. 가번은 그래서 무효예요. 약간 그 조항이. 자, 나번.
보험자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납부 통지 기간은 1개월이죠. 근데 너무 길어요. 보험자의 권한이 늘어났죠. 따라서 계약자한테 불리하죠. 그래서 무효예요. 답은 생명보험에서는 중과실로 면책한다. 생명보험은 법에서 중과실은 주라고 했죠. 근데 상법보다 불리하죠. 면책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계약자한테 불리해요. 가나다가 계약자한테 불리하죠. 라버는요.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생기게 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이거 고의로 사고가 생기면 면책인데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줘야죠. 그쵸? 이거는 계약자한테 불리한 건 아니에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다. 틀린 것은 1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하는 어선 공제 사업은 해상보험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선 공제 사업 우리 판례 공부했죠. 어선 공제 사업은 이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뭐 어떻게 공부했었죠? 형식상으로는 해상보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얘가 가계보험이다. 그래서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죠? 자, 1번 틀렸어요. 2번 건설회사와 보증보험회사가 체결하는 이행보증계약은 회사와 회사의 계약이죠? 따라서 이거 가계보험이 아니에요. 기업보험이니까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계약에 관한 사항이지만 상법 4편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상법 4편을 유추 적용도 할 수 없다면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죠. 상법에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해서 그걸 약관에 넣었다고 해서 상법에 없는 거 넣었다고 무조건 무효가 아니에요. 그렇죠? 상법을 유추 적용할 수도 없고 상법에도 없으면 다른 거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원칙은 계약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제한한다?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니까. 사적 자치가 뭐예요? 개인 간의 자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거를 못하게 했으니까 안 되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보험제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산업자본 형성이에요. 그죠? 이 보험자본이 결국은 이제 공적인 곳으로 운영이 되죠. 안유수공 기억하세요? 보험업법.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 이렇게 자본을 형성합니다. 신용 강화예요. 보험의 큰 특징이죠. 위험을 분산해요. 그렇지만 도덕적 위험을 오히려 발생시킬 수도 있죠. 자, 1번이 틀렸죠. 자, 보험계약에 관한 상법 정의다. 가로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했던 보험료를 내고요. 재산이나 생명 그리고 신체에 불확정 사고가 생기면 일정한 보험금을 주거나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봅시다.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할 때 이거는 어디서 될까요? 계약자한테 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할까요? 왜냐하면 약관을 회사가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관을 회사가 마음대로 만들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부합계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부합계약 때문에 생기는 게 지금 그 작성자 불이익 해석 요거 생기는 거고, 그죠? 그 다음 모두 생기는 거예요. 요거 약관교부 설명 의무 요것도 생기는 거고, 요거 때문에 또 생기는 게 이제 약관규제법의 약관 해석 원칙 이런 거. 요런 거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작성자 불이익. 이게 작성자 불이익. 잠깐만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상법에 대한 그 내용이죠. 이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은 이제 계약 내용이 모호할 때 작성자한테 불리하게 한다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계약자 불이익 변경. 이 원칙. 방금까지 했던 뭐 어선공제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상법 제 663조. 자, 이 부합계약 때문에 발생한 원칙이다 할 수 있죠. 자, 보험계약의 특성이다. 설명이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계약은 계속적 성질을 지닌다. 상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러분, 계속적인 계약은요, 쭉 진행되고 있는데 해제하면 없던 일로 돌아간다 그랬죠.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해제는요, 짧은 계약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계속적 계약 같은 경우는 해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은 인정해줘야죠. 여러분, 사람을 3년 사귀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3년을 무효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남녀 사귀는 게 길게 사귀면 계속적 계약이라고요. 그럼 헤어지고 나서 그동안 사귀었던 10년 혹은 3년 이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제가 아니라 해지죠. 틀렸어요. 2번, 계약은 당사자가 내용 정하고 상대방이 포괄 동의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합계약이죠. 부합계약. 3번, 보험자는 불확정한 지급 의무는 일정 기간 존속하고 계약자의 확정한 보험료 지급 의무도 일정 기간 존속한다. 즉, 보험자가 보험금 주는 거는 사고가 나야 주는 거니까 불확정한 거죠. 그렇지만 계약자가 보험료 내는 건 확정적인 거죠. 좋은 거예요. 자, 계약 관계는 일정 기간 계속되니까 당사자 간의 협조 의무가 중요하다. 그렇죠. 계속 거래 관계에서는 서로 남녀가 사귀면 3년, 4년 혹은 결혼을 해요.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면 협조해야죠. 서로. 협조 안 하면 헤어지게 될 거죠. 그래서 협조 의무가 특별히 강조되죠. 다음,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려 하기 위한 계약 요소가 아닌 것은 했어요. 계약 성립의 요소는 의사표시를 행사하는 그 당사자들, 그리고 계약의 내용,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약관 자체가 계약의 요소로 보긴 조금 어렵죠. 그렇죠? 약관 안에 있는 내용은 물론 계약의 요소지만 보험 약관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약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보험 약관은 계약의 요소다 하면 조금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요즘 수준에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도 답은 2번인 거예요. 딱 요렇게 요즘은 안 나올 거예요. 자, 보험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해가지고 판례가 나와요. 첫 번째 판례는 술 취해서 금지된 그 지하철 승강장 선로로 내려가서 다친 거예요. 자, 이거는 중과실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술 취했으니까 고의가 없어요. 고의가 없으면 우연한 사고죠. 그래서 상해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상해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땠어요? 상해는 급격하고 또 우연하고 또 외부에서 비롯된 외래의 사고여야 한다 그랬죠. 이때 나머지는 뭐 우리가 제3보험에서 한 번 더 공부해 보시고 1차 수준에서 이제 중요한 건 우연성인데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상해 사고가 되려면 고의가 없고 의도하지 않았으면 다 상해 사고죠. 그래서 가번은 고의가 없었다 이거예요. 죽으려는 고의는 없었잖아요. 나번,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고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자기가 미쳐가지고 죽었다 이러면 혹은 뭐 치매 환자가 스스로 자살했다 이런 것들은 고의가 아니에요. 따라서 상해죠. 고의가 아니면 상해인 거죠. 우연하니까. 자, 다번. 자, 얘가 술 취해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서 죽었다. 이거 내가 나 술 먹고 오늘 꼭 자다가 구토물이 역류해서 한번 죽어봐야겠다. 의도한 적 없죠? 그럼 당연히 상해예요. 암으로 인한 상해와 사망을 하나의 약관에서 하나의 특약에서 둘 다 보험사고로 했는데 이 약관 봤더니 90일 이내에 암 진단되면 무효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암이 무효죠. 암 진단되면. 그러면 당연히 얘가 상해로 죽었다고 해도 그죠? 암 진단하고 나서 상해로 죽었다고 해도 전체가 무효니까 상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건 정말 옛날 판례고 10년도 더 된 판례 같은데 기억에 요즘에 이런 것도 내네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이 낸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이 내면 이런 거 안 내겠죠. 옛날 판례인데 지금 이 판례는 요즘에는 이게 좀 더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상해 특약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 특약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암 특약. 그런데 암은 90일 되면 무효잖아요. 그럼 얘가 90일 이내에 진단돼 가지고 얘가 무효가 되면
상해 특약은 여전히 유효죠. 그죠?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하나의 특약으로 두 개를 담보하는 특약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특약이 하나니까 중간에 하나라도 무효 사유가 있으면 특약 전체가 소멸되겠죠. 자, 이런 그런 내용이고 요즘엔 이런 판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가나다라가 모두 다 상해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계약의 요소다. 틀린 것은 계약이 제대로 효력 발하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계약 요소. 의사표시라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죠. 우리나라의 통설은 피보험 이익을 임보험에서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다. 맞아요. 생명보험 계약은 피보험자를 지정하지 않고서는 체결될 수 없다. 죽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체결되겠어요? 생명보험 계약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서는 체결될 수 없다. 여러분 수익자나 이런 돈 받을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정하지 않아도 불특정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생명보험 파트에서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불특정했을 때 수익자는 누구다라고 하는 걸 지정했죠. 아예 규정을 해줬죠. 상법 제733조죠. 자, 다음 문제 보세요.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모집사원이 아닌 자에게 영업과장 명함을 주고 회사 전용 청약서를 또 줬어요. 그럼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보면 얘는 영업과장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모집사원이 아니지만. 그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모집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그죠? 그 모집 권한 없는 사람한테 겉으로 보이기에는 권한이 있는 것 같은 걸 준 거예요, 제가. 그럼 여러분 선의의 제3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그죠? 제3자는 보호받아야 할 거예요. 이렇게 보호받는 법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현 대리의 법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표현 대리 원칙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겠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보험 모집의 조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채약 대리점이 계약자와 계약할 때 고의, 과실, 선의, 악의 등은 보험자의 것이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뭐냐면 채약 대리점이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죠? 여기 보험자가 있고 이 보험자가 기본적으로 대리점한테 뭘 준다 그랬죠? 권한을 줘요. 그쵸? 권한을 주고 대리점은 어떤 법률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얘는 법률 행위를 하고 여기 계약자라고 하는 이 계약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법률 행위의 효력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데 이 대리점이 법률 행위를 하면서 여기 어떤 고의나 어떤 과실을 대리점이 함께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대리점의 고의 과실은 곧 누구의 과실이 돼야 돼요? 이 보험자와, 그쵸? 이 대리점은 서로 같은 사람으로 놓고 여러분 해석하라 그랬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걸 그냥 겹쳐버리면 돼요. 그러면 대리점의 고의 과실은 곧 보험자의, 즉 본인의 고의 과실이죠.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 계약자가 모집인에게 고지할 때 보험자에게 고지한 것이 되지 않는다. 계약자가 모집인한테 그냥 고지하면 대리점한테 고지했다면 보험자한테 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모집인은 좀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인 모집인은 설계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좀 틀린 지문이죠. 모집인에는 대리점이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요거는 어떻게 바꿔 써야 되냐면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에게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모집인은 대리점이 아니라고 해석하면 맞아요. 자, 중개대리점은 보험자로부터 독립된 상인이다. 여러분 대리점은 다 독립한 거예요. 그죠? 독립된 상인이고 상법상의 상인이에요. 계약자가 보험 중개인에게 보험료 지급하면 보험자는 보험료 지급의 최고를 중개인한테 한다. 자, 계약자가 보험 대리점이 아니라 중개인한테 하면 중개인은 대리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개인은 원래 그 중간에 있는 애니까 그 보험료 최고나 이런 건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중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약자한테 해야죠. 여기 중개인이 들어가면 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만약에 보험 중개인이나 이 보험 중개인의 그 준하는 보험 설계사나, 그죠? 요런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하면 지금 얘는 중개인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얘한테 그냥 중개만 하라고 한 거죠. 따라서 중개인의 고의가실은 얘한테 물어볼 수는 없어요. 바로 중개인의 고의가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자가 중개인한테 만약에 보험료를 냈다. 그럼 이건 낸 거 아니에요. 그죠? 중개인이 갖다 줘야 낸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혹은 계약자가 이 중개인한테 고지를 냈다. 그럼 고지한 거 아니에요. 중개인이 해야지 고지한 거예요. 갖다 이 고지를 전달해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중개인에 대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세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자는 일정한 상품을 특정하여 대리상의 증권 발행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증권 발행 권한? 자, 이 증권 발행 권한이라는 것 자체가 대리점이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증권은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거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죠. 대리상은 증권을 발행할 수 없어요. 전달해 주거나 그럴 수는 있지. 그죠? 애매하고 2번 보험자는 대리상의 권한 제한을 이유로 그러한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거 표현 대리의 원칙이죠. 그죠?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 위하여 계속 체결하는 자. 얘 뭐예요? 설계사죠? 설계사는 보험료 수령 권한이 있죠? 그죠? 다만 이 영수증을 교부해야지만 수령 권한이 있죠. 2번과 3번은 다 맞아요. 중개사는 자신이 중개하는 계약의 1회 보험료를 수령하여 보험자에게 전달하거나 보험자로부터 받을 중개료와 상계할 수 없다. 당연하죠. 전혀 별개의 것이니까 할 수 없죠. 1번이 제일 틀렸죠. 좀 애매하다, 그죠? 문제가.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중 피보험자의 자격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 이익을 가지는 자다. 따라서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다.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선 제한할 게 없어요. 자연인이어도 되고 법인이어도 돼요. 수익자도 제한하지 않아요. 자연인이어도 되고 법인이어도 돼요. 보험 수익자도. 자, 사망보험에서는 자기의 사망보험인 경우에 피보험자가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인 경우 효력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사망보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세 미만자가 자기가 자기 사망보험을 가입했다. 그럼 어때요? 이거 어때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보험 계약이든 타인의 보험 계약이든 누가 보험 계약하든 15세 미만자의 사망 담보하는 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번 맞아요. 3번 사망보험 계약 체결 당시 15세 미만이었지만 비록 보험사고 발생 시에 15세 이상이 된다면 여전히 무효다? 맞아요. 네. 15세 미만인 사람이 계약 체결할 땐 15세 미만이었다가 나중에 15세 이상이 된다고 해서 기존 계약이 15세 되는 시점부터 유효로 바뀌진 않아요. 얘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얘가 15세 되는 시점에 갑자기 유효로 바뀌면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유동적 무효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강행법규는 확정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는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상해보험계약상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무효 사유가 된다 했어요.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무효지만, 그죠? 다시요. 상해보험이잖아요.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크게 문제 없죠. 심신상실 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으니까.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죠? 자, 이건 사망보험이라면 맞지만 상해보험이니까 틀린 거예요. 자, 다음. 상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보험계약은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시기는 시작하는 기간이고, 그죠? 그쵸? 시간이고, 두 번째는 시작하는 기간이고, 어쨌든 어떠한 시점을 시작하는 시기로 할 수 있다. 오케이? 다음, 보험계약 당시에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고 있다면 무효다. 맞아요. 이때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관적 우연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때 주관적 우연성을 갖추려면 항상 누구여야 돼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여야 돼요.
피보험자까지 포함해서 주관적 우연성입니다. 3번 대리인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시 대리인이 안 것은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다. 간주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안 것은 곧 본인이 안 것이에요. 따라서 추정하는 게 아니라 간주되는 것이죠. 틀렸어요. 3번 틀렸어요.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한 경우, 얘기했다는 거 예상했다는 거죠. 보험기간 중에 이 예상했던 특별위험이 소멸하면 계약자가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체크해 놓으세요. 이 얘기한 위험이 소멸했을 때는 계약자가 감액 청구하는 것이지 보험자가 감액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급보험은 계약 성립 이전에 어느 시기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고 최초 보험료 지급 여부는 상관없다. 소급보험의 약정에서 최초 보험료 지급 여부가 소급보험이 성립하고 말고의 요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의사표시만 있으면 우리 계약은 성립하니까 내가 소급보험 할 거야 라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최초 보험료 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립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최초 보험료를 내면 어때요? 그때부터 책임은 지는 거죠. 자,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출항한 선박이 침몰한 사실을 보험자와 계약자가 모르고 적하보험을 체결했어요. 비록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다면 유효하다? 피보험자도 몰라야 돼요.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모르려면 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까지 몰라야 돼요. 자, 다음 계약자가 이미 전소한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화재보험에 붙였다? 당연히 무효죠. 저당권자 은행이 저당물을 화재보험 가입할 걸 요구하면서 대출 채무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건물을 보험에 붙였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가공의 건물이니까 피보험이 이게 없죠. 보험사고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죠. 자, 한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어때요? 한번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 들을 때랑 문제 풀을 때랑 조금 다르죠. 자, 요것 말고도 우리 기본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